아마 과정 정리평가 할 때 소문단 작성이니까 주제 연관성 한번 잡고 실제적인 내용 쓸 때 좀 쓰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3월 달부터 그때는 우리가 중간평가나 정리평가 모두 실전 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정확한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답안 써주실 때는 전반적인 틀 서분결 잡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정락은 살려서 그리고 모범 답안 보면서 보충해 주는 것 그거 서너 번만 하면 상반기 때도 여러분 임용고사 준비, 교육학 논술 또 2차 시험의 기초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음식에 식재료를 채워야 돼. 나머지 레시피는 금방 배운다니까요. 깨끗한 재료의 손질이 중요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 설계도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은 작년 4월쯤에 발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 11월 말 12월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걸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총론이 나오고 총론에 따라서 강론 교과서가 개발이 되는데 이게 분량으로 치면 한 5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을 압축시킵니다.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총론의 지향점을 1차 시험과 대비해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맨 처음에 왜 꼭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 서사를 얘기해 줍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 서사를 얘기해주고 얘를 좀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구성의 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가 타겟으로 지향해야 될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인재상이 꼭 갖춰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 썰은 뭐가 나올까요? 원칙에 대해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해라, 수업은 이렇게 해라, 평가는 이렇게 해라. 이번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한마디로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요? 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요?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화, 분권화를 해줘라. 수업은 핵심 역량을 정확히 반영해서 재미있게 해줘라. 맞춤형으로 해줘라. 에듀테크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는 학습자에게 성장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출발점, 성취 기준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질적 평가를 수업의 전과정에서 해줘라. 이 말을 세부적으로 풀어갑니다. 거기까지 딱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무엇을 줘야 됩니까?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 기준의 역할. 기준에 따라서 시도로 가면 무엇을 해준다? 지침을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얘기해주고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학교 현장에 가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뭐야? 샘플을 줘야 돼. 선생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샘플을 마련했어요. 거기에다 빈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이렇게 알려줘야지 제대로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걸요. 선생님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계획 세워갖고 생각 정리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나 못하겠어. 배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중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원칙 가이드를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과정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점적인 내용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총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총 1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쪽번호 안 매겼어. 13페이지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어디에서 끝나요? 9페이지에서 끝난다. 거기까지 배우면 내용을 다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날 것은 다 테마가 돌고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들 여러 번 보면서 그냥 이걸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용어가 여러분의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답변에 1차, 뭐 1차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벌 받잖아요. 벌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글로벌이잖아요. 반성문 써야 돼. 두 번째는 일로벌이잖아요. 나가서 봉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맨 처음에 쓰는 시험을 한번 1차 시험 보고, 그리고 2차 시험은 여러분의 직접적인 스킬과 애티튜드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 어떻게 교직 생활을 할 것인지 그 태도를 봐줄 텐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답변이라든가 글의 밑바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서사인데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도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요. 이 배경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앞서서 모든 문제들 연구를 할 때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줍니다.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죠? 앞으로는 몇 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겠어요?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겠죠? 그럼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은 또 뭐가 다른 거예요? 한 가지죠. 5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요. 단 두 자가 될 겁니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닌데 단 두 자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단 두 자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내 생각과 같은가 보자. 내가 지금 텔레파시를 보낼게. 슉 보냈어. 우리 선생님 뭐가 될 것 같아요? 5차 산업혁명. 미래를 내다보자. 하나만 얘기해. 아무거나 던져. AI? 우리 친구. 에? 가상. 가상? 난 거성이라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갖고 거성 덕명수 막 이렇게 되는데 얘기해보세요. 우주산업?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즉답형 시험 문제인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나요? 그럼 안 돼. 우리가 더 준비할 수는 없어. 여기서 끝내줘야 된다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뒤에는 지금 뭐가 될 것 같아요?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될 것 같아? 하나만 얘기해봐. 어떤가? AI? AI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공존이라고 봅니다. 공존. 왜냐하면 출발점이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에요. 근데 왜 전환이 됩니까? 여기서 사람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전환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고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돌이가 졌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5판 했는데 몇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겼잖아요. 4대1로 졌어요. 인간계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AI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잘 살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5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의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어떻게 공존해 갈지에 대해서 우리 접근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이야.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반적인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랑거철이야. 사마귀 한 마리가 커다란 수레바퀴를 막아 깔려 죽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의 생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의 문제라든가 알리백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생태 전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해. 대외적인 변화야. 그러면 대내적으로 사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란 말이에요. 그게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이 되겠어요? 대내적인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해? 혼자 안 돼. 왜 혼자 안 돼? 이기주기에 빠져갖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백신을 돌린다? 해외에서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무역, 우리 혼자 굶어 죽을 수 없는데 교류를 하다 보면 또한 감염병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무엇이 필요해? 협력이 필요했어.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밖에 없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 속에서 출발점은 뭐야?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그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캐치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되겠어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 이거 초등에서 문제가 안 납니다. 인적 자원이 어떠한 부분들이 참여돼야 하는지 4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야 돼요? 우린 기본 3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뭐야? 학생, 교사, 3주체 중에 누가 빠졌어?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를 근데 멀리서 찾습니까? 가까운 부분에서 찾아야 돼. 지역사회 인사. 요렇게 들어가고요.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배경이야. 지금 서사가 이러한 것 때문에 바꿔야 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의 이념이 바뀝니까? 이거 안 바뀝니다. 교육의 이념은 안 바뀌어. 뭐야?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쓴다는. 그리고 인간상도 우리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4대 인간상 어떤 게 있어요? 자창교도라고 얘기하죠.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 그죠? 그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돼. 핵심 역량이 뭘까? 이것을 연구하는 게 주로 많이 따오는 게 어디서 따옵니까? OECD 연구를 갖고 많이 따오는 거죠. 그래서 데세코 연구로 6대 핵심 역량을 받아오고 이번에는 뭐요? 미래교육 컴퍼스라고 얘기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함양합니다. 근데 크게 바뀌는 거는 아니고 기존의 6대 핵심 역량 공부 안 했어도 교육과정 보면 6대 핵심 역량이 뭘로 돼 있어요?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이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바뀐 게 있어. 우리가 보면 의사소통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죠?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소 역량, 의사소통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고요. 공동체 역량, 6대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 역량을 함양을 해서 이전에 우리가 2022에서는 한마디로 포창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해? 2015에서는 여러분 창의 융합형 인재였죠. 어떤 인재가 창의 융합형이었어요?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 과학기술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창의 융합형 인재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을 통한 행복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서사를 갖고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게 2022로 넘어오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저는 2021을 공부하면서 문제점 많이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이해도가 여러분보다 굉장히 조금 높은 이유가 기존의 선행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경우는 이게 생소한 거잖아요. 한 번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 말이 항상 강조하는 게 1, 2월 과정 한 번 탔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탈 때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심화가 산다니까. 한 번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테크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을 봐줘야 돼. 그리고 정교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잘 따라오시고요. 2022에서는 핵심 역량, 얘를 밝혀내는 연구가 2015에서 됐어. 그런데 밝혀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가 끄집어냈어. 그래서 핵심 역량을 재정의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재상이 포창주, 포용성, 창의성, 그리고 이걸 갖춘 주도적인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나침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과 관련지어서는 갈등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가치들이 다 어디에 녹아져 있어요? 민주 시민교육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 시민교육 우리가 대체로 창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지만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디에서 다루라 그래요? 전교과에서 다루라. 전교육과정에서 다루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레인지를 해놨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무엇을 함양해야 된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함양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돼. 그러니까 6대 핵심 역량에서 우리가 어떻게 명칭을 바꿔줬어요? 거기서 협력적 소통,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거기서 다시 이름을 재정의해주면서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3대 소양을 갖추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소양을 갖추어. 예전에는 도구 교과로서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ICT 리터러시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 3대 소양이 그러한 리터러시의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갖추어야 돼.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바로 3대 소양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기초 학력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읽고 쓰고 세마기 그를 바탕으로 이런 3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의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해주고 그 중에서 뭐예요? 진로와 관련지어서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좀 더 방만하게 운영되었었던 게 우리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고 뭐 4대 활동을 강조해 주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 중에서 진로 탐색과 또 주제 탐구 활동을 강조하게 되는 두 가지를 압축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교과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이 함양되는데 그러면 이 깊이 있는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거기서 얘기하죠. 요거예요. 교과 간의 연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해. 그럼 꽝이에요. 제대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나의 교과에서 배우는 게 나의 다양한 영역, 그리고 타교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간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학습에 대한 성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 교사 역시도 성찰을 해줘야 되고 반성적 사고를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주고 학습자가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업에서 학습자가 주인이 되면 선생님은 손님이 되나? 우리가 지향하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또한 교수자도 주체가 됩니다. 무엇의 주체가 되는 거죠? 학습자는 배움의 주체가 되고 교수자는 가르침의 주체가 됩니다. 가르침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 뭐예요? 수업을 디자인을 잘하라는 거예요. 설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전개해 나가면서 주변의 동료들과 협동학습을 하라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된 것을 주변의 친구들과 나누는 그 과정에서 싹 트게 되는 게 뭐죠? 그게 배움입니다. 배움은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의 요체도 보면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정리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나누는 활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이고요.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여기서
구성 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구체화한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이 인간상을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초등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지문이 있습니다. 학생이 나옵니다. 그 학생이 자신감도 없고요. 또 이걸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지원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단을 해줍니다. 무엇은 어떤 역량이 부족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관리 역량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키워드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진로 교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성공의 기회를 준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걸 교수 학습으로 전개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 조절 학습 또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평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스스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의 스펙트럼이 거기서 우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된다? 요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어떠한 학생이 등장하면서 이 아이에게 부족한, 제가 찍자면 자기관리 역량과 시험 문제 나면 10중 8구 협력적 소통과 공동체 역량을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SL이고 하나가 CL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물어볼 텐데 어떠한 캐릭터가 이러한 역량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줄 것이냐? 그것은 배점 요소 또는 지문을 분석해야 되고, 또는 2차에서는 즉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정리해두고 소스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문제 패턴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서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경을 얘기했고, 구성 중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풀어갈까? 교수 평행을 풀어갑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 그리고 거기에서 중점을 두는데, 우리가 2015에서 2022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모든 학습자에게 성장의 경험을 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아니면 교육부 자료예요? 교육부 자료예요. 그걸 압축시켜서 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꺼운데 핵심 1차 시험과 관련지어서 그 엑기스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얘가 쫙 이제 펼쳐져 나갑니다.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감을 잘 잡아야 돼. 아, 이게 무엇과 관련되는구나. 설계의 원칙인데 지금 뭐의 설계의 원칙이에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원칙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해야 돼.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면 학교 교육과정, 우리 이론에서 배울 땐 SBCD 배우고요. 또 SBCD 주체가 누가 돼요?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교육과정 개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한데 그 1차에 문제 내잖아요. 누가 등장하겠어요? 타바가 등장하겠지. 그리고 그 의의가 뭔지를 물어보겠죠. 그렇게 관련성을 갖고 가는 거고.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의 특성, 교사가 만날 때 파악하는 학생의 특성은 다 다르고, 학교의 여건이야. 학교의 여건은 대체적으로 1차 시험에서 초등에서 문제 물어봤고 또 연구한 바를 따르면 인적인, 물적인. 아까 인적인 거는 제가 4파트 나눠서 얘기했어요. 교육의 3주체 플러스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물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할까? 시설을 갖고 얘기합니다. 또한 물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또 뭐가 되냐? 컨텐츠 자료가 또 물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과 그 자료, 그 시설엔 당연히 뭐예요? 온라인 학습 체제 같은 에듀테크, 미래형의 학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인적, 물적 이러한 자원을 잘 고려를 해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학교 자체로 SBCD 학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중심이 된다?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예로 동학년 모임이 있고요. 주로 초등 같은 경우가 동학년 모임을 많이 하겠지. 거기는 학년군으로 1, 2, 3, 4, 5, 6 두 개를 묶어서 많이 가니까. 그리고 교과별 모임은 중등에서 많이 하고요. 또한 현장 연구라든가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능력이 부족하면은 외부의 인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한 현장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원이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계, 운영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준다. 행정으로 가면 학교가 어떤 체제가 되는 거예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설계 원칙. 다음은 이제 교수학습입니다. 교수학습은 좀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수학습의 원칙 첫 번째. 영어 타짜 좋아하지? 타짜 1, 2, 3 중에 1이 제일 좋잖아. 시리즈가 타짜 1에서 거기서 보면 원칙 1 악당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원칙 교수학습의 첫 번째 무조건 이겁니다.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우리가 2015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었죠? 학습을 하는데 사실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2015에서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그래갖고 제가 웃긴다라고 그랬어요. 야, 역량이 뭔지 정의도 하지 않았는데 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하라고 얘기해.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less is more.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공부해라. 근데 2022로 넘어오면서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줍니다. 이번이 실질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내용을 이렇게 쭉 풀어주는 겁니다. 내용을 쭉 풀어주는데 첫 번째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핵심 아이디어, 핵심 개념, 교과목의 얼개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역시 여러분의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무조건 입에 붙여야 됩니다. 나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이건 여기서 얘기하니까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입을. 가치, 태도 등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역량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가서 붙은 거잖아요.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서 문제 상황과 직면해서 발휘되는 게 뭐야? 그렇게 정의를 했어? 그게 뭐야? 역량의 정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봐서 어디에 써놨어요? 교육과정 총론의 그 기준으로 써놓은 겁니다. 얘 자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오스벨이 얘기한 구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혹시나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합의 약속을 해준 거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역량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플란이라는 학자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역량이 갖고 있는 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영속적 이해는 흥미성과 보편성, 중심성, 복잡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량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총체성, 또 하나가 수행성, 또 하나가 맥락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학문적으로 그걸 갖고 교육과정에 구체화 시켜가지고 봐봐, 얘가 총체성이잖아요. 단순한 KSA가 아니라 지식은 이해해야 되고 과정은 기능 그리고 가치는 태도와 연결되는 총체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맥락에 적용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냥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물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가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교수 학습에 있어서 깊이 있는 학습 때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역량의 핵심적인 게 문제 해결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의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야 돼. 야, 수업을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돼? 학교에서는 내가 내 교과 가르치는데 스스로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교과 간의 적극적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중액교육과정을 만들라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해주라고요? 교육과정 재구성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재구성이 시험 문제 나왔나?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안 나와요. 무엇이? 이러한 거 걸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조직 원리라든가 이런 거 걸고 나온단 말이에요. 채점해야 되니까.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걸고 시험 문제 출제돼. 빠지면 안 돼. 거기에서 여기서 살짝 꼬시잖아. 왜? 나는 암기한 게 있으니까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필요한 카드를 뽑았어야지. 그죠?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야 돼.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갖고 가장 큰 논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살려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통합성. 왜 그러냐면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교사한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수의 성취 기준을 특별한 이유 없이 누락시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런데 교육과정 재구성 가르치기도 바쁜데 뭔 재구성을 하냐고. 그러면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통합성을 살려준다라는 거죠. 통합성을 살려서 다수를 압축시켜서 무엇을 해준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주는 거죠. 내가 다양한 교과 영역 단원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성을 살려주고요. 나와 인접한 교과군을 중심으로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같이 다루는 영역을 우리가 함께 다루는 통합성을 살려주면 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까 깊이 있는 학습이고 또 이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되면 뭐야? 전이가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전이를 살려주는 교사학습 방법.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해주고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해 자기 조절 학습 SDL 전략 그냥 들어가고요. 메타인지 사용해야겠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의 기반이 되는 모든 교과를 통해서 무엇이 여기서 3대 기초 소양이 모든 교과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라. 하나는 핵심 역량, 두 번째는 능동적 참여와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동적 참여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우리가 연구물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토의 토론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학습자가 가치를 두는 문제를 도출하는 데 붙어 있습니다. 학습자의 이해관계, 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학습자들이 토의 토론에서 뽑아낸 다음에 논쟁성을 살려서 토의 토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여를 해야 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학교를 넘어서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을 해줘야 돼. 체험을 해줘야 돼. 학교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우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 마을과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협동학습 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해준다. SDL, CL 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제 이루도록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해서 학생 맞춤형의 교육을 활성화해 준다. 학생의 선행 경험, 선행 지식, 5개념 등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5개념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개념. 그것을 극복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우리 이해에 다다를 수 있어.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 소재, 자료, 그리고 활동을 다양화해 주고, 또한 무엇을? 정보통신 매체. 이거를 활용해 주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배경, 가족 구성과 관련되는 건 어떤 부분이 되겠어요? 가족 구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뭐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가족. 그리고 장애 유무, 장애의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중증의 복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할 때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줘야 되고요. 학교는 학생 개개인 학습 상황을 확인해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하고, 이 뒷부분에 맞춤형과 개별화와 관련지어서는 개별 학생들을 지원하는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종류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교사, 학생 간, 그리고 학생 간 상호 신뢰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먼저 이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네 번째는 환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안전한 환경 플러스 그다음 디지털 기반.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게 좋아요?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실. 근데 사실 보면 교과 교실의 짝 개념으로 갑니다. 이 교실이 대부분 교과 전용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미술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실도 그렇고 음악실도 그렇고 뭐 가사실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용 교실제인데 주로 교과 전용 교실제 학생들이 갑니다. 이동하는 데 시간 있고 뭐 좀 선생님 설명 듣고 그리려고 하는데 종쳐 가지고서는 계속 연계성이 없잖아요. 2시간 묵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해? 블록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블록 타임은 무엇과 또 짝 개념으로 갑니까? 집중 이수제랑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집중 이수제는 이전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께 물어보는 게 2차 시험에서도 물어봅니다. 집중 이수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죠. 그래서 학교는 교과형 도서 이외에 여긴 컨텐츠,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 도구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해 주고요. 학교는 실험, 실습, 실기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해 인적인 자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공학적인 자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서 꾸러미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교수 학습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즐겁게 맞춤형으로 그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서, 머릿속에서 서사가 그려지세요?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건 교육학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 전공을 잘 그려야 돼요. 전공을 잘 그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커그니티브 맵, 인지 지도가 있어서 그 인지 지도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고 뭘 써야 되는지도 알아. 그거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헤매면 안 돼요.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해야 돼. 그럼 여기 성장의 정보, 피드백을 잘 줘야 돼. 그리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해야 돼. 메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우리 다 수업 시간에 살펴보잖아. 왜 살펴봐? 교육과정에서 그것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해서 학생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해야 돼. 무슨 평가 돼야 돼요? 교육과정에 갖고 들어왔어? 성취평가제. 시험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 피드백과 관련돼, 메타평가와 관련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와 교사는 무슨 평가를 해줘야 된다?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성취 기준을 반영해야 돼. 일관성 있게 쭉 끌고 와야 돼. 뭘 살려줘야 돼? 평가에 있어서 타당도를 살려줘야 돼. 무슨 타당도예요? 이건 교과 타당도잖아요. 성취 기준과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과정을 확인하고 완료해야 돼. 학습의 전 과정을 확인해야 돼. 큰 틀에서 보면 어디에 다 들어가요? 과정 중심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수행 평가가 이거를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포트폴리오잖아. 그리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한 학교는 학생의 어떤 거?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지적 부분만 평가를 했어.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그리고 학생 자신이 학습 과정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 자기평가. 학습자를 참여시켜. 배움도 스스로 그리고 타인과 나눠. 그럼 무슨 평가? 자기평가, 학습자 존중평가 중에서 하나 시험 문제 안 난 건 뭡니까? 동료평가 안 났잖아요. 동료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성취 순위를 설정해서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에 반영해줘야 돼. 그거 잘 짜갖고 알려주잖아. 루브릭의 작성. 그게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필요하고,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 그건 다시 말해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어. 그것은 평가를 하지 않아. 뭐예요 이거는? 교수 타당도와 관련된 거죠. 시험 문제 났잖아. 바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 주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내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관련성을 잘 잡아줘야 돼.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뭐예요? 다양한 질적 평가해 주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평가를 해줘.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평가에서 강조하는 게 수행평가를 내시라 하면서 선운수령, 특히 논수령 평가. 그리고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논수령 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얘는 객관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채점상에 오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나죠.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 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해서 역시 이걸 루브리의 작성 같은 경우로 많이 가고요. 학교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 여기에 AI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고, 특히 학습의 과정에서 형성평가의 도구로서 AI와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쓰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특수학급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보편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닌 서술식 평가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일단 보면 모든 학생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학생.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정, 거주지, 인종, 민족, 그리고 언어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의 소외됨도 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성장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 대체적으로 어디요? 먼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고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같은 경우 영재화에 대한 어떤 노력,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서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요. 귀국한 학생, 왜냐하면 해외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10학년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고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목까지는 책임지고 가르쳐야 돼. 거기에 누락이 없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귀국한 학생 우리의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돼? 적합한 학년에 투입시키고요.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또는 교육과정 이수인정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한 학년 그리고 보충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플러스 해서 우리가 탈북 학생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위기 학생이라든가 이러한 학생 모두를 정책적으로 보면은 얘를 끄집어내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마다 개발하던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뭐야? 그게 학습 안전망입니다. 안전망.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해주고 여기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는데 이게 1차 시험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대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인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엇이 어려워서? 언어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2차 시험으로 가면은 다문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야? 첫 번째,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학업 부진의 문제, 언어의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왕따라든가 따돌림의 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의 안내, 부모 교육이 부족해. 지금까지 시험의 스펙트럼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보고 그때 필요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계속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외운 거 어설프게 몇 가지 어렌지 쭉 하면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콕 집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빨리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5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어? 그리고 학교가 또한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여러 개를 편성해서 그중에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엇?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그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이 과정 공통과정, 의무교육과정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 틀 안에서 교육과정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여기 학년별 교육과정, 교과군별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고요. 학년별은 주로 초등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 교과별, 교과군별 이거는 이제 중고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학년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초등은 학년군 그리고 중등과 같은 경우는 교과군으로 재분류를 하고 교과군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는 8개 선택 교과군까지 넣어서 8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 번 보다 보면 8개 교과군 중에서 우리가 학교 보면 10개에서 11 정도의 교과목을 갖고 이제 교육과정을 짜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와 창체 활동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어레인지를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아니면 교사의 수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의 수를 조정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한 교과목을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배우는 걸 갖고 이야기하죠. 주로 어디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되겠죠? 예술교과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몰아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목 수를 줄여주고 과목 수를 줄여준다는 것은 평가를 줄여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경감되는 효과로 다가갈 수 있다. 장점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움으로써 깊이 있게 배우고 학습량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죠? 시험 문제 냈다면 단점은
학문 영역의 분절성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학 등을 했을 때 안 배운 교과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교는 학교 공급 전환기 학생들이 상급 학교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해줘야 된다? 이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가 굉장히 방만했어. 수십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과와 창체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1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요 10개로 정리했어. 이번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런 내용 영역인데 교사가 임의적으로 다루는 교육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갖고 계기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기교육은 어떤 특정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사가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되고 어느 한편에 치우친 입장을 다루어줘서는 안 된다는 게 계기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한다.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기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위험상을 대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 등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 이외에 학교 자율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이제 나름대로의 편제와 시간 교육과정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여러분 딱 제가 5분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우린 중점적으로 봅니다. 교육과정 개정될 때 교육과정에서 바뀌는 사항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뭐야? 중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멀어. 어떠한 제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생겨서 어디에 투입시킵니까? 중등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쉽게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모든 정책은 어디에 투입시켜요? 중학교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중학교의 편제는 교과와 창체 활동으로 편성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창체 활동이 이렇게 바뀌었다. 세 가지 활동으로 통합이 됐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자동봉진이었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그리고 진로. 이전에는 5개 활동이었어요. 자적 개행봉이라고 해서 5개 활동이 4개 활동이 됐는데 이게 다시 3개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어떤 행사라든가 대부분 자유자치에서 많이 하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외 아니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해주고 그리고 진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이 진로 활동 속에서 또는 자율자치 활동 속에서 봉사활동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는 게 교육과정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세어보면은 국어, 단도, 사회의 역사 포함해서 도덕,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과 기술, 가정, 정보 하나의 교과군이고 체육, 그리고 우리 음악, 미술, 예술 교과군, 그리고 영어, 그리고 선택 교과군까지 하면은 총 몇 개? 8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걸 갖고 시간 배당 기준 이게 3개년 동안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3개년의 합은 이 제시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고 연간 34주니까 학기별로는 몇 주가 되겠어요? 17주.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학교의 자율과정을 운영하는데 학기당 1시간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또 자유시간으로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16 플러스 1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보 교과는 이제 새롭게 필수 교과로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보 선생님들 퀴즈잖아. 필수 교과가 되면은 어때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보 수업 시수 또는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68시간이야. 그럼 몇 학기 가르친다는 거예요? 17로 나눠야지 4학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4학기 68시간 아니면 68시간 4학기니까는 그거를 좀 단축해야 돼. 그러면은 한 학기에 뭐 2시간씩 해줘 갖고서는 이제 해준다던가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은 학교는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창체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총 합 시간은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요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상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 요번에 특이하게 바뀐 게 과거에는 주로 교과군을 고려했는데 플러스 지금 무엇까지 할 수 있다? 창체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요거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초등에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는데 구체적인 제도를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보라고. 근데 이 기준이 이제 구체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집중 이수 과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장의 선택 과목이라든가 교사 선택 과목 학교 자율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기당 이수의 교과목의 수를 몇 개 이내로 편성하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개 이내인데 이 8개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11개를 배우던데요. 체육과 예술, 선택 과목은 학교 자율시간에 편성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해서 편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 보면 10개에서 11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여기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여기서 적어 있죠. 아까 집중 이수제 등으로 특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어. 그러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충 학습을 언제 해줄 수가 있겠어요? 방과 후에 해주든가 방학 중에 해주든가 그것도 안 돼. 그럼 온라인으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농산어촌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활용 그리고 지역 내 교육 자원을 공유, 협력 활성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요 학교 자유시간을 편성 운영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학교 자유시간에 학교장이 인정을 해서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이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다양한 과목을 이제 개설하고 운영해 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자율 과정을 자율 시간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고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 자료집을 어디서 만들어 줘야 돼요?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줘요. 왜냐하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교육지원청. 지침은 시도교육청. 그리고 기준은 교육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인력 풀을 구성해서 또한 컨설팅 단을 만들어서 자료도 만들고 학교를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겠다라는 거고 학교 자유시간 학교 여건에 따라서 34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주는데 학기별로 34주잖아. 학기별로는 17시간인데 한 주는 자율시간을 운영해서 확보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주면 학기별로 나누면 17시간이니까 16 플러스 1, 16 플러스 1, 1년으로 치면 2시간 정도 자유시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몇 줄 안 남았어. 학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급 간의 연계 및 뭐를 강화해라? 여기서 진로 교육을 강화해. 그래서 연계를 시켜줘야 돼.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진학 준비 등을 위해서 교과와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에 방만했었던 건 좀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학교는 진로 연계 교육을 창체,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및 자유학교 활동과 연계해서 특히 전환기의 교육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학교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과 적에 빠졌어요.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빠집니다. 건전한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데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어디에 들어가요?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된다라는 거. 그럼 동아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보면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게 스포츠 클럽이야? 라고 하는 것들도 이 스포츠 클럽 활동의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이런 학교 스포츠 클럽 해갖고 어떠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재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니면 위탁 시설 학생들과 어디를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스스로 뭘 하나씩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원래 대학 학부 때 강조되는 게 뭐예요?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하나씩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관심사 있는 것을 이렇게 재주를 키워서, 왜냐면 학교 가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 이외에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면 굉장히 좋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있고 학생들과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2차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학교마다. 여건도 안 좋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시도교육청에서 좀 해줘야지. 그런 거. 우수한 인력, 강사를 파견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예산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시설을, 애들은 막 골프 배우고 싶어. 근데 가보면 이제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팔이 날리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연계해주고 MOU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애들 데려가. 인솔은 선생님이 잘 데려가야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나머지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지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 그리고 학습자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까, 그리고 이 내용들은 2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를 보니까 제가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한 40분이나 50분 정도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급쳐져. 오전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뒷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막 고민을 했었죠. 40분 정도 가다가 이거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나, 아니면 밀어붙여야 하나. 우리의 친구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나의 에너지도 지금 고갈되어 가고,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고 여러분이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각 시도의 구체적인 정책과 네이밍이 되어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서사 맥락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한마디 답변. 딱 보세요. 이게 2차에 들어가서 답변하는 걸 딱 보면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데, 잘 쓰는데, 야, 얘 준비됐다. 빨리 학교 현장에 투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죠? 완벽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반복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은 이후의 과정에서 또한 강조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데 있어서 뭘 갖다 쓴다고요? AI를 갖다 쓰는 게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정 중심 평가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트렌드, 다양한 질적 평가 중에서 뭘 살려줘야 된다? 논술형 평가 살려줘야 된다.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심화시키는 우리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시험에 대해서 제가 과정 중심 평가와 IB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3, 4 과정 이미 그 칼렌더 쭉 펼쳐놨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타이틀 때리고 있는데 봤어요? 현실에 급급하면 안 돼. 미래를 내다봐야지. 한 발 더 내다보고 빠른 수험생이 돼야지. 그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저 그렇게 하다가 허덕허덕 하다가 간신히 붙는 건데, 여유롭게 앞을 내다보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을 달리한 현장 교사의 수준 그 이상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